안녕하세요. 쿠크닥스의 조성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ADH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라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 이제 클리닉에 오시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중에 검사를 해보면 가장 많이 붙이게 되는 진단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너무 많이 혼나요. 엄마 아빠한테 뭐 심한 행동을 해요. 친구들하고 자주 싸워요. 또 혹은 이제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요즘 너무 우울해요. 불안해요. 혹은 자해를 해요. 술이나 담배, 오토바이 타는 문제, 가출 이런 문제들로 해서 병원에 오는데 알고 봤더니 ADHD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아동 청소년의 삶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ADHD라고 하면 그려지는 어떤 상이 있을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공공장소에서 말이죠. 목소리가 엄청 크고 산만하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누구누구가 ADHD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네? 우리 아이는 그렇게 막 뛰어다니거나 이러지 않는데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ADHD라는 질환이 꼭 그런 정도까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모습이 좀 다양해요. 되게 조용한 ADHD도 있어요. 특히 이제 여자애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지적 하나도 안 받아요. 친구들이랑 전혀 싸우지 않아요. 속으로 막 딴 생각하는 거예요. 또 발 꼼지락꼼지락 손 막 만지작 이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이러지는 않는데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고 뭔가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여기 봤다 저기 봤다가 막 이제 이런 것들도 ADHD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ADHD를 공부하면서 저도 ADHD라는 걸 조금 알게 됐어요. 지금은 저도 사실 ADHD 약물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봤을 때 물건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어요. 손목시계 같은 건 한 5개 정도 잃어버렸거든요. 학교를 어느 날 등교를 했는데 그날 시험이더라고요. 시험인 걸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망쳐가지고 성적이 좀 안 좋았던 때도 있었거든요. 준비물 같은 거 빼먹고 이런 건 너무나 많았고, 다른 애들 말할 때 껴드는 막 이런 행동들이나 학교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도 좀 가만히 앉아있기 좀 어려운 양상들도 좀 있었고요. 청소년 시기에는 사실 감정 기복이 굉장히 좀 심했어요.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이나 과격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던 시절도 있고, 그래서 주변 친구들하고 트러블도 좀 있긴 했었고요. 성인기가 됐는데 지금도 사실 가만히 앉아있는 건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막 발 꼼지락거리거나 머리 쓸어 넘기거나, 맞다, 제가 연체를 되게 많이 해요. 성인이 돼서도 돈이나 이런 거 연체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신용불량자 될 뻔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 증상들을 좀 갖고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좀 괴롭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괴로움을 저는 잘 알아요. 근데 이제 ADHD를 겪지 않으면 그 괴로움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DHD를 잘 치료하는 게 삶의 질에 굉장히 좀 영향이 좀 크구나, 이런 거 스스로 좀 이해하게 된 그런 계기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지 않아요? 너는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니? 저도 ADHD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 어머니한테 너는 성격이 왜 이렇게 욱하니? 너는 맨날 미리미리 하지 못하고 게을러 터졌니? 게을러 빠졌니?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이게 인성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인성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병원에 오실 때 부모님들이 주눅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저희가 아이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이를 너무 수용적으로 키웠더니 애가 이런 것 같아요. 혹은 어떤 부모님은 애를 때려서 키울 걸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더니 얘가 이 모양이 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ADHD가 된 게 마치 자신들의 탓인 것처럼, 부모님의 탓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치료도 지극히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DHD에 대한 기록이 사실 중세 기록부터 있거든요. 남의 말 잘 듣지 않고 고집 피우고 좀 기괴한 사람,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문학 작품에 그렇게 묘사가 되거나, 얘네들은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1920년도 전후에 미국에서 굉장히 뇌염이 크게 발병을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코로나 같은 거죠. 2천만 명인가 3천만 명이 뇌염에 걸렸었는데, 이 사람들이 뇌염에 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이 ADHD가 하는 행동이랑 똑같은 거예요. 멍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부산하고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기억 잘 못하고 이런 모습이요. 그거를 보고 나서 그때부터 의학계가 안 거예요.
ADHD가 뇌의 문제구나라고 그때부터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ADHD는 지극히 뇌의 문제예요. 특히나 아이들이 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발달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 청소년을 예를 들어 볼게요. 사춘기 때 신체 발달을 해요. 그러면서 키가 쭉 늘어나요. 근데 어깨는 여전히 어좁이야. 약간 이렇게 젓가락같이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럼 얘가 커서 계속 젓가락 같은 몸매를 유지할 거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어깨도 벌어지고 근육이 생기면서 다부진 몸매가 될 거거든요. 어떤 발달 영역이 많이 앞서고 어떤 발달 영역은 좀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전두엽 기능, 고위대뇌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발달이 조금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느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원인들 때문에 ADHD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지극히 생물학적인 질병이고, 이런 ADHD의 요인은 부모의 학력이나 부모의 아이의 지능이랑 관계없이, 아이의 지능이 좋아도 ADHD일 수 있고요, 부모의 학력이 좋아도 아이는 ADHD일 수 있어요. 어떤 자녀에게도 생길 수 있다. 부모님들이 병원에 데리고 올 때 얘가 이러는 거 그냥 사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ADHD랑 구별이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칼로 자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차이점은 좀 있어요. 뭐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다른 친구랑 자꾸 싸우게 되거나 선생님하고의 마찰이 생기거나 부모님의 지시를 잘 이행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자꾸 소리를 지르게 만든다거나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좀 빈번한데, 그게 사춘기가 돼서 훨씬 더 심해진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보통 사춘기인 경우에는 친구들하고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진다거나 끈끈해지죠. ADHD인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대인관계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게 사춘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외톨이인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춘기일 때는 독립성을 획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뭔가를 시키거나 할 때 싫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 생각을 해봐요. 이거 진짜 내가 싫어라고 하고 안 해도 되나?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거 하는 게 나한테 맞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대체로는 다시 돌아와서 시간 지나면 조금 화 가라앉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ADHD의 아이들은 끝까지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중2병이랑 조금 구별되는 그런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꼭 데려와야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이 병원에 데려가시라고 얘기할 때입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온다 그러면 병원에 데려오셔야 되는데, 이유는 ADHD는 약 5에서 10% 정도의 유병률을 갖고 있습니다. 한 반이 한 20명에서 30명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2명에서 3명 정도는 ADHD라고 보이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로 올라가고 하면 점점점 이 집단이 커지거든요. 집단의 커짐과 비례해서 ADHD 친구들의 주의력이 더 많이 저하가 돼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잘 흘려듣게 되거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거나 혹은 충동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져서 단을 자꾸 툭툭툭 건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아이들 2-3명이 선생님 눈에는 딱 보이게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먼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시는 편이에요. 대체로는 주의도 주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상점 벌점제, 스티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지시사항에 좀 따라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 다른 아이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문제는 선생님 선에서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 이제 부모님에게 얘를 좀 상담을 좀 받게 했으면 좋겠다, 병원에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데려가셔야 되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얘를 다루면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 너무 힘들다, 이럴 때는 데리고 오셔야 될 때입니다. 부모님하고 관계에서 아이들이 반항을 하고 말을 안 듣는 일들이 흔히 있기는 해요. 근데 ADHD 아이들은 남달라요. 부모님 말을 들을 때 정말 끝까지 안 들어요. 정말 끝까지 듣지 않아서 부모님 화를 정말 머리 끝까지 나게 한다거나, 혹은 부모님이 그거를 시행을 시키려고 할 때 아이가 굉장히 가격하게 반항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뒤돌아가면서 아이씨 18, 예를 들면 이런 거 나온다, 문을 발로 꽝 찬다, 이 정도 되면 감정 조절 거의 잘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 병원에 꼭 데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DHD인 애들이 ADHD만 순수하게 갖고 있는 경우는 전체 3분의 1도 되지 않아요. 3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질환 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불안장애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맨날 지적받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너 이거 하지 마, 학교 가서 애들 때리지 마, 애들 건들지 마, 선생님 말 잘 들어, 뭐 하지 마, 이런 얘기 맨날 듣고요. 학교 가서도 애들한테 놀림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아요. 애들이 놀렸을 때 막 울컥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화를 심하게 내서 결국 얘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다 보니까 애들이 항상 불안해요.
그리고 우울해요. 그래서 불안장애, 우울장애 갖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반항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뭔가 시키거나 이랬을 때 싫어, 안 해, 뭐 아니면 짜증을 엄청 내거나 화를 많이 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말대답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걸 반항장애라고 하는데, 반항장애 또 일부 아이들이 그게 좀 더 많이 심해져서 술, 담배, 뭐 약물, 성관계 혹은 위험한 행동 이런 것들을 하는 행실장애, 행동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비율도 일부 소수가 있기는 합니다. 또 생물학적인 이유로 틱이나 강박증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부모님들이 이거 나중에 나이 먹으면 다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어도 6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그까지 간다는 거죠. 성인기에서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진다고 해도 과잉 활동성이나 충동성이 어느 정도 몸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손이나 발 움직이고 싶은 느낌이 든다거나 여기가 막 간질간질한 이런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고요. 실행기능, 전두엽 기능이 결핍을 보이고 있는 것 때문에 일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두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회사 생활할 때 상사가 오늘 안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것도 하고 우리 이런 거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그 안에서 더 중요한 게 있고 더 시급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조금 어려워요. 안 중요한 거를 먼저 하고 중요한 건 막 미루고 있다 나중에 허둥지둥하거나 뭐 이렇게 기한을 넘기게 되거나 이런 모습들도 있고, 지각도 자주 하고 약속을 까먹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자극추구적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짜릿하고 재밌는 것만 먼저 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요. 술, 담배, 게임, 도박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 당장 내가 재밌거나 이익이 되지 않으면 잘 안 하려고 하는, 미루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크고요. 이런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도 감정 조절이 어려워서 욱 하는 기질 때문에 상사랑 자주 싸운다거나 주변 사람들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을 겪는 경우가 많고, 당연히 이게 부부 생활, 그러니까 가정 생활에서도 어려움이 크죠. 그래서 배우자랑 많이 이제 뭐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혹은 자기의 자녀하고도 화를 참지 못하거나 뭐 이런 부분, 일관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트러블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돼서 삶의 질을 굉장히 좋지 않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 약 먹지 않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게 해주세요. 약물 치료가 아닌 다른 치료를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연구 결과를 비교를 했을 땐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병합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그거보다 낮은 정도로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어요. ADHD의 가장 첫 번째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주의력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두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거든요. 하나는 도파민이고 하나는 노르에피네프린. 약물 치료가 신경 전달 물질의 레벨을 조금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각성 효과나 충동성이나 과잉 활동성을 좀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부가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이나 반항적인 행동이 줄어든다. 그런 걸로 인해서 친구 관계나 부모하고의 관계가 조금씩은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약물 치료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존감, 사회성, 자기정체성, 대인관계 이런 부분들은 약물 치료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비약물 치료는 이런 정서 증상, 대인관계 증상, 사회성, 부모자녀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좋아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물 치료랑 비약물 치료를 같이 하는 게 가장 좋다. ADHD가 있는 부모님들에게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환경을 최대한 단순화하자. ADHD인 친구들이 주의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약합니다. 예를 들면 공부하는 책상이나 방도 단순화하는 게 좋아요. 책상이 이렇게 있지만 한쪽 벽에는 컴퓨터가 있거나 이러면 유혹에 빠지기 쉬워서 글로 빠져요. 공부하다가 저거 보면 나 저거 갑자기 하고 싶은데 하면서 글로 빠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방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해준다. 물건이나 이런 거 되게 잘 잊어먹거든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계만 5번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쓰는 거지만 현관문에 제 개인 바구니 같은 것들을 둬요. 그래서 집에서 들어올 때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소지품, 지갑, 핸드폰, 뭐 차키 이런 거 다 거기다 집어넣고 나갈 때 거기서 다 가지고 나갑니다. 소지품을 정해진 장소에만 둔다. 이런 식으로 환경을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을 해주시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로는 지시사항을 단순하게 하고 직접적으로 해야 됩니다. ADHD 친구들은 작업 기억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작업 기억력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단기 기억력이에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 또 까먹어요. 부모님이 너 오늘 학교에서 집에 오기 전까지 요거 해갖고 그거 챙겨갖고 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응 알았어 내가 꼭 할게 이렇게 하다가 집에 학교 가자마자 다 까먹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지시를 할 때 하나만 해야 되고 그 지시를 할 땐 그게 즉각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아침에 밤에 너 방 청소했나 안 했나 아빠가 너 점검할 거다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 대신에 이따가 오후 2시에 우리가 방 청소했는지 점검을 할 거니까 너는 1시에 방 청소를 시작해야 된다 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지시를 해주시는 게 좋고, 애가 스마트폰 하고 있거나 TV 보고 있을 때 지시하면 알았어 하고 이제 그냥 다 흘러나가요. 새 나가요. 절대 못 듣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할 때 얼굴을 들이대세요. 그리고 애 얼굴에다 갖다 대고 너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았지? 하고 확인을 하시거나, 혹은 아이가 TV를 보고 있으면 TV를 끄고 지시를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아이가 지시사항을 접수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병원에 와서 ADHD 아이들이 약을 먹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아이에게 조금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을 먹는데 사실 부모님들이 저학년일 때는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오는데 내 병원에 왜 와 있는 거지? 저 사람은 뭐지? 근데 왠지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기분이 나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점점 병원을 안 오려고 하거나 약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초등학교 4학년 정도만 돼도 더 이상 병원에 안 오려고 해요. 사춘기 애들은 진짜로 병원에 안 와요. 정말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부모인 당신들이 문제가 있지. 당신들이나 병원에 가봐.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얘도 ADHD 증상을 갖고 있으면서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애들이랑 싸운다, 뭐 억울하다 이런 것도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숙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선생님이 나만 미워해. 이런 것들도 이제 아이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인데, 너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병원을 다니고 약물 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고, 저도 아이들한테 너가 이 약을 먹으면 예전에 2시간 걸릴 만한 공부를 집중을 좀 더 빨리 해서 1시간 만에 끝내고 너가 빨리 그 시간에 원하는 걸 하면서 놀 수 있게 좀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도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협조를 끌어내는 것도 부모님의 몫이라고 좀 보고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ADHD 아이들도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성인 ADHD인 분들을 이제 외래 클리닉에서 보면 이분들 다 자기 일 잘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정말 잘 지내거든요. 특히 ADHD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창의성이에요. 관습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어쩔 때는 단점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한 장점이 돼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아서 광고, 마케팅, 음악, 미술, 소설 이런 식으로 창작 쪽에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예술적인 일에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지금 ADHD로 힘들지만 잘 살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아쉬우면 청소년기에 치료를 받았다면 좀 더 힘든 것들을 조금 덜 겪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께서도 ADHD라는 병에 대해서 관점을 좀 달리 보셔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좀 더 자기 잠재력을 다 발휘하는,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려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울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그것들을 찾아가셔야 되고, 그 실마리를 병원이나 어떤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서 알아가시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쿠쿠닥스였습니다.